손바닥이 얼굴에 꽂히는 소리가 복도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몸이 그대로 앞으로 쏠리며 배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위에서 떨어진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걱정도 놀람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때리고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직 심장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네가 몸을 사리지 못해서 그래. 임신한 주제에 왜 그렇게 돌아다녀?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밀치고 팔을 쳐내고 때렸습니다. 식탁에서 일어서려는 제 등을 밀쳐 의자에 부딪히게 했고 현관 신발장 앞에서 제 어깨를 쳐서 문틀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3번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여보 무서워. 어머니가 자꾸 밀고 때려.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과장하지 마. 네 몸이 약해서 그래. 왜 자꾸 남 탓을 해? 남편의 반응에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아이와 함께 사라진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속 작은 카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살려줘. 살려줘. 그날 이후 이 집안에 조용한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드린 건 도망쳐온 며느리가 아니라 그 며느리를 낳은 친정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탈출이자 한 어머니의 반격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돌아온 건 모욕과 폭력이었고 결국 그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손해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얼마나 무겁게 돌아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아진이 차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은 3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하얀 드레스 자락이 흘러내렸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진은 그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게 5위 그룹의 장남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결혼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 차은자가 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응접실 소파에 깊이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조차 그 차가운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죠. 앉아. 한마디였습니다. 축하도 환영도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물건의 하자를 검사하듯이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분명히 해둘 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넌 근본이 없는 여자야. 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 집안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 전까지 대기업에서 일하며 인정받던 자신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넌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 친정이 뭐가 있어? 산골에서 혼자 사는 노인네 하나가 전부잖아.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산자락 외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죠. 하진도 엄마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넌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야. 시어머니의 입술이 얇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의 일상은 평가와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 드는 법부터 지적받았고 손님이 오면 어디에 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굼떠? 머리가 나쁜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의 타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진이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죠. 음식간이 맞아도 반찬 배치가 틀렸다고 했고 청소를 깨끗이 해도 창틀 먼지를 지적받았습니다. 하진은 처음에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진은 안방으로 가던 복도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자는 내 인생의 흠이야. 결혼을 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 여자한테 마음을 줘선 안 돼.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후계자야. 제게 5위 그룹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고. 그런 내가 근본도 없는 여자한테 휘둘리면 어떡해?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 침묵, 그것은 곧 동의를 뜻했으니까요. 저 여자 친정이 뭐가 있어? 산골에 혼자 사는 늙은 엄마 하나가 전부잖아. 우리한테 보탬이 될 것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가처럼요. 아이만 낳으면 돼. 우리 집안 핏줄만 얻으면 저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느새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지쳐버렸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 거대한 집안을 상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산자락 외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김말숙. 시댁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산골에 사는 보잘것없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들은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진에게 남은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평가와 통제,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 여기는 시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시댁의 규칙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가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근본 없는 여자, 내 인생의 흠, 아이만 낳으면 필요 없어. 그 말들은 작은 칼날처럼 하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진의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진을 타박할 때면 고개를 돌렸고 둘만 있을 때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적응해. 그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결혼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를 낳으면 이 집에서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하진은 곧 알게 됩니다. 임신은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끔찍해지는 시작점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결혼 첫 해가 지나고 하진의 일상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이 하진의 가슴을 찔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지적을 받을지 긴장부터 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에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다른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진이 식탁에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고 하진의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이 미지근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진은 얼얼하게 저린 손등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로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그 사과가 당연하다는 듯이요. 우리 집안에는 규율이 있어. 내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규율, 교육. 시어머니는 그런 말로 모든 폭력을 포장했습니다. 손등을 때리는 것도, 뺨을 치는 것도,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도 전부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하진을 더 나은 며느리로 만들어주는 은혜라고 했죠. 하진은 처음에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이 미지근했으니까 내 잘못이야. 청소가 덜 됐으니까 당연히 혼나야지. 자신이 더 잘하면, 더 완벽하게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도 트집이 잡혔습니다. 국 온도를 맞춰도 간이 싱겁다고 했고 바닥을 3번 닦아도 구석에 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진을 때릴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어도 때렸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하진이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다가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한 박자 늦게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하진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그대로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진의 몸에는 점점 멍자국이 늘어갔습니다. 손목, 팔뚝, 옆구리, 허벅지, 전부 옷으로 가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얼굴을 때릴 때도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는 곳이나 턱 아래쪽을 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마치 계산된 것처럼요. 남편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팔에 난 시퍼런 멍을 보았고 어머니가 손을 올리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말 좀 해줘요. 어머님한테. 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뚝의 멍을 보여주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 멍을 힐끗 보더니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내가 더 잘하면 안 그러실 거야. 왜 맨날 나한테 와서 이래.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진의 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진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하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시어머니도 손주가 생기면 조금은 부드러워지시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신 초기 하진은 저택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배가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하진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직 심장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면서 위로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몸을 사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임신한 몸으로 왜 그렇게 돌아다녀.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밀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일이 2번 더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진은 3번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하진의 임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사고가 나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왜 자꾸 남 탓을 해? 남편은 하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진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불안정해요. 유산을 여러 번 하더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연민인 척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진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요. 하진은 점점 외부와 단절되어 갔습니다. 외출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전화 통화도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면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대학 친구요. 오랜만에 안부나 물으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금 내 상태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소문이 나돌겠어.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 그 뒤로 하진은 더 이상 바깥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의 끈이 하나씩 끊어져 갔습니다. 하진은 점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베개를 적셔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하진의 흐느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끔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산자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엄마. 연락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게 오이 집안을 상대로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진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비록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3번의 유산을 겪고 난 뒤 하진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고 그 설렘이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영혼이 조금씩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하진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질까 봐요. 의사가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심장이 2개예요. 쌍둥이입니다. 하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점 2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2개의 심장, 2개의 생명,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틀림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축하드려요. 병원을 나서면서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아이들만은 꼭 지켜내야 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쌍둥이라
우리 집안 핏줄이 둘이나 생기는 거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핏줄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진이 아니라 아이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조차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의 자산으로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몸조리만 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임산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전부 보고해야 했습니다. 집안 직원들이 하진의 뒤를 따라다녔고 외출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아이들을 앞세웠습니다. 하진의 건강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하진은 그저 아이들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처럼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진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넌 아이만 낳으면 돼. 그 뒤에는 이 집에서 나가.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어? 아이들은 우리 집안에서 키울 거야. 넌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통보하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협의나 논의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5위인 태성그룹의 후계자야. 근본도 없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지. 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엄마예요. 제 아이들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두는 거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친정이라고는 산골에서 혼자 사는 늙은 어미 하나가 전부고 아이들한테 해가 될 뿐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진은 남편을 찾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애원하듯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 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복도에서, 거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하진의 정신을 갉아먹으려는 것처럼요. 아이 낳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양육권은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해놓을 테니까. 내가 순순히 나가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방법일까? 하진은 불안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입원 동의서, 보호자 위임장까지. 법적 절차 문제 없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바로 진행해. 아이들은 우리가 데려오고 저 여자는 병원에 넣어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신 불안정으로 입원 조치하면 양육권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유산 이력, 정서, 불안 기록 다 있으니까요. 저희 로펌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강제 입원. 아이들을 빼앗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하진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것도,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다 이것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덫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하진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쿵.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고 전화는 도청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살아남을 방법을.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난 뒤에요.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평소처럼 방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즘은 숨만 쉬어도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꽂혔습니다. 너 오늘 낮에 누구한테 전화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금방 끊었거든요. 친정 어머니한테요. 잠깐 안부만 여쭤봤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맨날 그 소리야. 말을 안 들어, 말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대체 뭔데 맨날 이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뺨을 맞은 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광대뼈 위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퍼졌습니다. 눈앞에 별이 튀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배가 닥쳐.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제발 아기가. 아기? 그 아기들은 내게 아니야. 우리 집안 핏줄이지.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진의 몸이 의자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배가 눌리는 것 같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말려줘요. 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여보, 하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연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좀 들어. 내가 문제야. 내가.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몸의 상처는 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발길질이 따라왔습니다. 하진은 바닥에 웅크린 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머리와 등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꼴 좀 봐. 진짜 한심해. 시어머니가 침을 뱉듯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남편도 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산하면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빠져나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방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피 묻은 옷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2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숨을 죽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터지듯한 배를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였습니다. 하진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 뒷문을 열고 타려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움찔했습니다. 피 묻은 옷, 부은 얼굴, 터진 입술, 그리고 만삭의 배.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택시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 쪽으로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친정엄마 집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조용한 집,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하진을 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산길을 따라 어둠 속을 헤치며 동이 틀 무렵 택시가 멈췄습니다. 산자락에 작은 집 앞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진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택시기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진이 눈을 들어 택시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기사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따스함인지. 건강하세요. 아기도요. 택시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는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진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 산자락에서 조용히 사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 하진의 친정엄마 김말숙이었습니다. 말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 묻은 옷, 부은 얼굴, 터진 입술, 만삭의 배.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하진아. 하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말숙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 뒤에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숙이는 딸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옷을 벗기는 동안 말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팔뚝, 어깨, 등, 옆구리. 새로 생긴 멍 위에 오래된 멍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말숙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진은 이불 속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와서. 미안하긴. 잘 왔어. 잘 왔다. 말숙이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자. 푹 자. 엄마가 지켜줄게. 하진은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엄마 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도감에 몸과 마음이 풀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말숙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보안폰이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핸드폰이었습니다. 말숙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야.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태성그룹, 시댁 쪽이야. 내 딸이 거기 며느리로 있었어. 말숙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학대 정황이 있어. 전부 파악해. 연루된 사람들 명단까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어. 연락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숙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죠. 말숙이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를 감싼 두 손은 잠든 뒤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눈을 뜨면 밥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숙이는 딸이 잠든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작은 집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시댁의 감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하진이 처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파릇파릇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하진이 말했습니다. 말숙이는 옆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좋지. 공기도 맑고. 하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낳고 싶어? 엄마 곁에서.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하진이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없었던 겁니다. 방도 비어 있었고 짐도 일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은자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어디 숨은 거야? 만삭인 몸으로 얼마나 가겠어. 은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며느리를 찾으라고. 친정으로 갔을 거라고. 산골에 있는 시어머니 집. 금방 데려올 수 있을 거야. 겁 좀 줬다가 순순히 끌고 와. 은자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게 5위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죠. 그 며느리 친정이 뭐가 있어? 산골에서 혼자 사는 노인네 하나가 전부잖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해결할 수 있어. 은자는 로펌에도 연락했습니다. 강제 입원 준비를 계속하라고. 며느리를 데려오는 대로 바로 진행할 거라고. 출산하기 전에 가둬놔야 해. 아이들 낳고 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은자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것도 잠깐의 해프닝일 뿐이라고요. 곧 잡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유나의 보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측 상황 전부 파악했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외부 단절 강요,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3번의 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나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잃어버린 새 아이. 그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제 입원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 정신과 진단서 조작, 입원 동의서 위조, 병원 섭외까지 끝났습니다. 출산 직후 바로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법적 포장을 담당하고 있고 사립정신병원 하나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연루된 사람들 명단은 시어머니 차은자, 남편 차민준, 로펌 파트너 박현도, 정신병원 행정 책임자 오재성. 이 4명이 핵심입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당분간 대기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대당하고 아이를 빼앗기고 정신병자로 몰릴 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평소 순박해 보이던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딸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유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딸에게 상처 준 자들을, 아이들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요.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멍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의 그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좀 걸어도 돼? 하진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무리하지 마.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하진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자. 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엄마 곁에서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전에 검진은 필요했습니다. 만삭인데다 쌍둥이 임신이었으니까요. 유나는 근처 시골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작고 평범한 병원이었습니다. 대도시 병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검진은 가능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 아이들 상태 확인하고 출산 준비해야지. 유나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운전하는 낡은 차로 30분쯤 달리자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병원은 마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었죠. 병원 안은 한산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접수처에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골 병원 특유의 조용하고 느긋한 분위기였습니다. 검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상태 좋아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예정일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쌍둥이라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서류 처리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하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2명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하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하진 씨 맞으시죠? 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시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곳인데. 누구세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남자 중 하나가 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소나기였습니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싫어요. 놓으세요.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양쪽에서 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면 곤란해집니다. 엄마. 하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뛰어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서류를 처리하다가 딸의 비명을 들은 거였습니다. 하진아. 유나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하진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 놓으라고. 유나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여자가 젊은 남자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유나를 밀쳤습니다. 유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남자들이 하진을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고 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납치됐어. 시댁에서 데려갔어.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언제요? 방금. 검은색 승합차야. 번호판 알려줄게. 유나가 외워둔 번호판을 불러주었습니다. 차량 추적해. 그리고 그 사립 정신병원, 아까 말한 그곳 있잖아. 거기로 데려갔을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하진은 승합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하진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진은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내려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뭔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은 곳에 있었고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내보내줘요.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쳤습니다. 열어줘요. 제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뱃속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시어머니 은자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요. 어머,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하진은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래요? 왜긴. 내가 도망쳤잖아. 우리 집안 체면을 얼마나 구겼는지 알아? 은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진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걱정 마. 여기서 편히 쉬어. 아이 낳을 때까지만 있으면 돼.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두는 거라니까. 은자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순히 협조해. 그러면 나중에 편하게 보내줄게. 안 그러면. 글쎄, 여기 있는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엄마는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진은 몰랐습니다. 시댁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자신들의 운명도 결정되었다는 것을요. 산자락의 작은 집에서 유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유나는 보안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납치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러 통의 전화가 오갔습니다. 정보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가 받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사립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재성이 책임자로 있는 곳입니다. 유나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강제 입원 시나리오가 실행된 거였습니다. 병원 현황은 폐쇄병동이 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역이에요. 연락 두절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그런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죽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부 가동해. 검찰, 경찰, 행정라인 전부. 전부요? 응. 전부.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불법 감금, 강제 입원, 서류 조작.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도 연결해. 이건 내가 직접 말할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 그것은 국가 권력의 최상층부를 의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유나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자락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왔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손주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뒤 유나의 보안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유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딸이 납치됐어. 제게 5위 그룹 시댁에서 한 짓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학대, 3번의 유산, 강제 입원 계획, 그리고 오늘 있었던 납치. 전부 빠짐없이요. 상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힘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불법 감금 및 강제 입원 의혹 사건. 피해자는 재계 5위 태성그룹 며느리. 가해 의혹은 시댁 측. 사건은 즉시 중요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승합차 번호판 추적, 병원 위치 확인, 관련자 신원 조회,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감독 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문제의 사립정신병원에 대한 긴급 점검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 적법성 검토, 환자 인권 침해, 여부 조사, 관련 서류 전수 조사, 세 개의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행정,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작은 집에서 걸려온 전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건 전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시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정신병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 책임자 오재성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환자, 서하진, 재계 5위 그룹 며느리, 시어머니 측에서 의뢰한 건이었습니다. 정신 불안정 증세로 보호 입원 조치,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입원 신청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요. 재계 5위 그룹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재성은 혼자 중얼거리며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 측에 보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서울 외곽의 사립정신병원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들과 흰색 밴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먼지가 풀썩 일어났고 차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까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료감독관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세 기관이 동시에 출동한 겁니다. 이런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병원 정문에서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막아섰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시죠? 예고도 없이 검찰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비켜주세요.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압수수색이라니. 이 조용한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경비원이 멍하니 서 있자 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키세요.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수사관들이 병원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경찰들이 뒤따랐고 의료감독관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죠. 직원들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갑자기 거대한 수사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로비에서 환자 가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아무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행정 책임자 오재성은 사무실 창문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젯밤 검찰에서 전화가 온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이었죠. 재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측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게 5위 그룹이 뒤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재성 씨?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죠. 네네. 재성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해요. 재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저기 무슨 혐의인지. 불법 감금 및 강제 입원 혐의입니다. 서아진 씨 건과 관련해서요. 불법 감금, 강제 입원.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건데요. 보호자 동의서도 있고 정신과 소견서도. 그 서류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일단 협조해 주세요.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파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성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편 병원 다른 쪽에서는 경찰과 의료감독관들이 폐쇄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폐쇄병동은 병원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고 철문으로 막혀 있었죠. 일반 병동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죠. 여기입니다. 의료감독관이 철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라고 지시했죠. 병원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폐쇄병동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죠. 방마다 작은 창문이 달린 철문이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서아진 씨는 어느 방입니까? 저기 끝에서 2번째 방입니다. 경찰이 빠른 걸음으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붙은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만삭의 여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아진이었습니다. 문 열어요.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죠.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죠. 서아진 씨 맞으시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구출?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죠. 3일 동안 이 방에 갇혀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에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정말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실 겁니다. 의료감독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검사를 못 받아서. 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뱃속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미칠 것 같았죠. 걱정 마세요.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으로요. 하진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구출된 거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거였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의료감독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 3일간 삼켰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하진은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폐쇄병동 복도를 걸었죠. 철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파랬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3일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병원 앞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구급차에 실렸죠. 의료진이 동행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진은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져나온 걸까요? 악몽이 끝난 걸까요?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하진이 옆에 앉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특별 지시. 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한 것 같았죠. 시골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움직이게 한 걸까요? 하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건물들,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한편 병원에서는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신과 소견서, 입원 동의서, 보호자 위임장,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시댁 측에서 병원으로 입금된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거 보세요. 서류 조작 정황이 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신과 소견서의 날짜와 의사 서명이 이상했죠.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면허 조회해 보세요. 이 서명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모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 불법 입원, 금전 수수, 혐의가 쌓여가고 있었죠. 행정 책임자 재성은 별도의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 했죠.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측에서 다 지시한 거예요. 재성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시댁 측의 지시, 로펌의 개입, 금전거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 받았어요? 3천만 원이요. 시어머니 측에서 입금해줬어요. 로펌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박현도요. 대형 로펌 파트너입니다. 그 사람이 서류 다 만들어줬어요. 수사관이 메모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 은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차은자 씨 되시죠? 검찰입니다. 내일 오전에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찰 출석? 제게 5위 그룹의 안주인인 자신에게 무슨 일이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불법 감금 및 강제 입원 교사 혐의입니다. 자세한 건 출석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자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단순한 며느리 입원 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커진 걸까요? 은자는 급히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현도 변호사를 찾았죠. 현도 씨, 나야.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현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소와 달리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로펌에서는 더 이상 이 건을 막기 어렵습니다.
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건에서 손을 떼라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자는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로펌에서 손을 뗐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로펌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킨 로펌이 갑자기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은자는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손을 뗐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 5위 그룹의 법률 업무를 맡아온 대형 로펌이 돈을 받고 일하던 로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거였죠. 이게 말이 돼? 은자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치 라인을 써야겠어. 은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권과 관계를 맺어오며 선거 자금도 대줬고 각종 편의도 봐줬죠. 그 대가로 필요할 때마다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정치인들한테 줬는데 이럴 때 써먹어야지. 은자가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직 장관들에게, 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차은자예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 사모님 씨. 그건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요? 검찰에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위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에는 손대지 말라고. 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에서요? 누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은자의 전화를 받으면 달려오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죠. 마치 은자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요. 이게 대체 뭐야? 다들 왜 이래? 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이었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은자는 언론 쪽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 그룹 홍보를 담당하던 기자들에게요. 지금 우리 집안이 곤란한 상황이야.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보도 자제하라고? 누가 그래?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로펌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 것 같았죠.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은자는 자문했습니다. 며느리? 그 근본 없는 여자가? 말도 안 됐죠. 친정이라고는 산골에서 혼자 사는 늙은 어미 하나가, 전부인 여자가 이런 힘을 가졌을 리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은자는 급히 사람을 시켜 며느리 친정을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누구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더 깊이 파보라고. 며칠 뒤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김윤아 63세. 산자락에서 조용히 거주.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기록 없음.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가 알던 그대로였죠. 평범한 시골 노인. 이게 다야? 다른 건 없어? 더 이상은 조사가 안 됩니다. 위에서 막혀 있어요. 위에서 막혀 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려고 해도 어느 선에서 막혔죠. 마치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게 있었죠. 그 며느리 친정 엄마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 사이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민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된 거였죠. 검찰청에 출석한 날, 은자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제게 5위 그룹의 안주인이었으니까요. 검찰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은자 씨, 불법 감금 및 강제 입원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은자의 지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그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보호 차원에서 입원시킨 거예요. 보호요? 정신과 소견서가 위조됐다는 거 아시죠? 입원 동의서도 위조됐고요. 이게 보호입니까? 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위조 사실이 이미 밝혀진 거였죠.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로펌에서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로펌 변호사 박현도 씨도 진술했습니다. 차은자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현도가 입을 열었다니 자신을 팔아넘긴 거였죠. 그리고 오재성 병원 행정 책임자도 진술했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입원을 진행했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조사가 끝나고 은자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차은자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며느리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는 동안 창밖으로 기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단순히 며느리를 가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어.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죠. 며느리 뒤에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제게 5위 그룹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를. 은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죠.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힘과 맞닥뜨린 거였죠.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며느리 친정엄마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은 곧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며칠 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에 제게 5위 그룹 관련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죠. 며느리 불법 감금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다른 비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정치권 로비, 회계 조작.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죠. 태성그룹,
비리 의혹 줄줄이. 그룹 회장 부부 불법 감금 교사 혐의로 기소. 금융당국 태성그룹 계열사 전면 감사 착수.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그룹을 때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죠. 하루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이틀째도 3일째도 하락이 이어졌죠. 시가총액이 수조 원 증발했습니다. 그룹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서류들이 박스째 실려나갔습니다.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됐죠. 금융당국에서도 움직였습니다. 계열사 전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죠. 회계장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숨겨둔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죠. 탈세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의 세금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죠. 누락된 세금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기관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은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연락이 끊겼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언론도 마찬가지야. 기사 막아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죠. 누군가 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모름. 은자가 메시지를 열어보았죠.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 김윤아.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줄이 은자의 세계를 뒤흔들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 김윤아. 김윤아. 그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산골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은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이라고? 은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됐죠. 왜 로펌이 손을 뗐는지, 왜 정치인들이 등을 돌렸는지, 왜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태성그룹이 건드린 상대는 산골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과 연결된 사람이었죠.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은자와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불법 감금, 강제 입원 교사, 증거 인멸 혐의였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은자가 수갑을 차고 검찰청을 나서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죠. 재계 5위 그룹의 안주인이 범죄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의 방조 및 동조 혐의였죠. 직접적인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민주는 자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냉정했죠. 아내가 3년간 학대당하는 걸 몰랐다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검찰 조사가 끝나고 민주는 풀려났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죠. 부모는 감옥에 갔고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민주는 하진을 찾아갔습니다. 하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요. 병원 로비에서 민주는 하진과 마주쳤습니다.
3년 전 결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에 빛이 없었습니다. 하진 씨, 민준이 불렀습니다. 하진은 돌아보았죠.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잘못했어.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진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결혼식 날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고통받을 때 외면했던 사람이었죠. 용서는 안 할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3년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막았다면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진이 말을 이었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기 싫으니까. 하진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다신 보지 말아요. 하진이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하진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죠. 작지만 건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왔어, 얘들아. 잘 왔어. 하진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 3번의 유산, 강제 입원의 공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만난 아이들이었죠. 유나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죠. 평생 감정을 절제해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하진아. 유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진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엄마. 하지만 그 엄마가 대한민국을 움직여서 자신을 구해냈죠.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유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딸 지키려고 한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따스하게 박혔습니다. 석 달 뒤 하진은 유나와 함께 산자락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스했죠. 마당에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진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하진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죠. 유나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힘들었지? 유나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진이 대답했죠.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유나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응, 그럴 거예요.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하늘, 딸은 하람. 하늘처럼 맑게,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였죠. 하진은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아이들이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산자락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